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미안 클래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대출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제부터 한번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최근에 바뀐 대책이 6월 17일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대출은 가능한가요? 대출은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가능하십니다. 특히 무주택자, 1주택자인 분들은 조정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기존에 주택을 가지셨던 분들이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은 대환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출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용어에 따라서 대출의 종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그 밑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주택 구입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 되겠죠. 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 그리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주택에 대해서 실행된 주택 관련 대출이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거나 이주할 때 받는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그런 모든 대출이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그 외에 다 생활안정자금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뭐라고 각서를 쓰냐면,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쓰는 게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되나 라는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위에 있는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현재 1억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중에 하나가 전세 퇴거자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예전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집값도 올랐고 내가 원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요즘 전세 퇴거자금 되게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그게 바로 생활안정자금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규제지역은 예전에는 전 지역이 다 70%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냥 담보대출 얼마예요? 그럼 70%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지역별 LTV가 다 다르죠. 서울은 지금 40%, 그것도 9억이 넘으면 40 플러스 20%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어떤 분들이 통화를 하는데 40 플러스 20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60%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9억까지 40%, 9억이 초과되면 20%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게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한테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실행하면 되고, 주변에 있는 대출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려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전문가, 좀 더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거 맞구나, 내가 대출하는 거 맞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지역은 지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요번에 조정대상지역이 엄청 늘어난 거 아시죠? 경기도가 거의 다 조정대상지역이 돼버려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도 실수요자들을 막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집이 없다, 무주택자다, 아니면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분이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다 가능하시니까 좋은 조건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택은 9억 초과가 고가주택이고요. 15억 초과는 초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어떤 제한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유수. 우리가 이제 대출을 규제할 때 주택이 몇 개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주택, 1주택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요.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그거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우리의 주택 보유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확인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다 의뢰를 하고 그럼 본인의 주택을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택 수는 여러분들이 뭐 내 집이 몇 개인지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간혹 내 집이 몇 개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속을 받은 집인데 너무너무 지분이 조금이어가지고 나 몰랐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산 집이어가지고 그 집이 내 집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런 분들 계세요. 뭐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는 내 집이 몇 개인지 한 번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임대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날 계약서 날짜가 딱 저 날짜로 찍히면 지금이라도 임대 등록하시면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대출을 하느냐 그건데 요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지역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대출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이게 규제 지역이에요. 대출에서는. 그래서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못해요. 1주택 세대만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LTV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억까지는 40%, 9억이 초과되면 20%, 15억 초과면 얼마 나와요? 0%. 하나도 안 나와요. 15억 이상은 내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잔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이 금지됐어요. 특히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 개인 대출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사업자 대출에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저는 대출 부분만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6.17 규제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 집값이 3억이 안 넘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3억짜리 집이 예전에는 2억 1천 나왔는데 지금은 40%니까 얼마 나와요? 1억 2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사용하셔도 돼요. 집값이 6억 이하고요. 소득이 부부 합산 7천 이하면 보금자리론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조정지역이지만 내가 대출이 좀 많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별로 없다, 소득도 많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보금자리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대출은 지금 40%, 정말 서민이다, 난 서민 실수요자다 그러시면 은행에서는 최대 많이 나와요. 50%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고객님들께서 이거를 다 외우기 힘들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디가 40%인지 어디가 40 플러스 20인지 어디는 50인지 이거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표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 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캡처를 하실 수 있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캡처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지금 시가 9억짜리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럼 40%예요, 40%. 이거는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40%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9억이 넘는 거는 40%,
그다음에 40%인데 거기서 다시 9억이 넘는 건 20%. 그러니까 10억이면 9억까지는 40%, 나머지 1억은 2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저 같아도 저 지역이 마음에 들어.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얼마면 살까? 내가 돈이 얼마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한도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기본이 50이에요. 기본이 50인데 여기서 50 플러스 30으로 바뀌어요. 9억이 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난수표 같은 거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이렇게 내 표대로 그냥 쭉쭉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1주택자인데 40% 나오는구나. 1주택은 처분 조건부로 40% 나온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이제 다주택자면 60%. 지금 김포 같은 지역이 아직 비규제로 남아 있는데 김포도 곧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포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여도 60%가 지금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요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는요,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은 기존 LTV를 인정을 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다주택자들은 예전에 계약을 했어도 지금 바뀐 LTV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다주택자인데 집을 샀어. 근데 갑자기 규제가 나서 바뀌었어. 이러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은행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6월 18일 날 정말 많이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규제에서 규제로 바뀌는데 다주택자인 분들 다 은행에 등록했거든요. 은행에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예외로 하겠다고 문서에 나와 있어서 그분들은 빨리 연락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서를 미리 주시거나 하는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다주택자인 분들이 바뀐 LTV로 안 하고요. 예전 걸로 해주세요. 그럼 지금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는 가요. 예전에는 이제 그 LTV였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그거에 맞춰서 다 세우시거든요. 내가 대출 2억 받고 1억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1억이 빠져버려. 그러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계약금 날려버리는 거니까 부동산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그런 몇십만 원의 손해가 아니에요. 최소 몇천 단위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은행에 거래를 했다 내지는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럼 빨리 은행에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요즘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주택 매매 자금이었고요. 이제는 생활 안정 자금인데 이거는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게 생활 안정 자금이지만 안정하라고 받는 돈 아닌 거 아시죠? 생활 안정 자금 저한테 제일 많이 의뢰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생활 안정 자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여쭙겠어요? 그럼 담보로 하실 집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무주택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생활 안정자금이지 그냥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집이 있는 사람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보 가치가 있는 집을 가져오시면 그때 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생활 안정자금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1억. 1년에 1억씩이에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최대 한도 3억 8천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4년에 걸쳐서 1억, 1억, 1억 8천. 이런 식으로 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받으셔야 되는 게 생활 안정자금이고요. 1주택 세대는 현재 동일한 LTV 적용하고 2주택 세대부터는 또 10%를 깎아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그냥 저 얼마 돼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저 대출 얼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전에는 그냥 70% 나와요 이러면 끝났는데 지금은 너무나 조사할 게 많아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되냐?
주택수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포맷을 정해가지고 문자를 딱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먼저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게 지역이죠. 어느 지역을 살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가 얼마인지, 내가 원하는 대출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 부채, 주택수,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상담을 하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최소금리잖아요. 최저금리, 최고 한도, 그리고 뭐 부수거래 같은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이신데,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일 너무 먼 미래의 상담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3년 있다가 집을 살 건데요. 저 대출 얼마 나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정말 상담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약하고 오시는 게 제일 서로 편하고요. 나는 불안해서 계약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좀 더 적극적인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생활안정자금 받으시면 집을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럼 오피스텔은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사도 돼요.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집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다 하셔도 되는데 집은 살 수 없어요. 그럼 간혹 또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생활안정자금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정말 다 조사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다 조사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전산을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해당되는 분, 규정 위반자라고 하죠. 약정 위반자들의 명단이 쭈루룩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2월에 받으시면 8월에 나오고요. 3월에 받으시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요, 2월에 받아가지고 집 사고 8월에 팔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죠. 그렇게 위험한 거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약정을 위반하시면 페널티가 나와요. 페널티가 뭔지 아시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약정서, 제가 대출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서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대출 서류가 이렇게 두꺼워요. 해보셔서 아시죠? 엄청 두꺼워. 그러면요, 이 두꺼운 거를 계속 쓰실 때요, 뭘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대출 해봐서 아는데 내가 뭐를 썼지? 그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신용정보 동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거를 열어보기 위해서 써주시는 서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서류들은 약정서라고 써있는 서류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그런 게 다 약정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약정서라고 해서 또 나오는 것들이 뭐 집을 사지 않는다, 내지는 뭐 금리 특약 약정서,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한 서류들은 복사를 하신다거나, 복사한 거는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셔가지고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금리가 얼마였지? 뭐 이런 거는 기억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회계인 연도로 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1억씩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 퇴거자금이에요. 전세를 끼고 집을 이제 좋은 데 사놨는데 이제 내가 입주를 해야 돼. 왜냐하면요,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거주를 하셔야지만 세금이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특별 공제라고 해서 집값이 비싼 집들은 이제 오래 살아야지만 이제 세금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조금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한도가 얼마인지 아셔야지 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의 대출 한도는 한번 얼마인가 볼게요.
일단 조정지역 내까지는 1주택자만 전세 퇴거 자금도 가능해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조정지역 안에는 1주택자이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집이 많으신 분들은 다 매도하시거나 임대로 등록을 하신다거나 하셔서 나를 1주택자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도가 이제 얼마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조정지역 내까지는 그 LTV예요. 조정지역 내 LTV가 얼마였냐면 50%였어요. 50%나 전세 보증금 중에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세요. 내가 LTV 한도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2억만 돌려주면 되면 2억밖에 안 해주거든요. 반대로 내 LTV 한도가 3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4억이에요. 4억이 필요해. 그래도 대출 한도가 3억이면 3억밖에 안 해드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걸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그분을 돌려드릴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입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도 역시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1억하고 전세 퇴거자금하고는 둘 다 각서를 쓰기 때문에 내가 전세 퇴거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언제까지 못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언제까지 못 사냐면 그 대출 상환할 때까지예요. 내가 35년 만기로 5억을 빌렸어요. 뭐 중간에 상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 대출을 쓰고 있는 한은 우리는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없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약정 위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받은 게 뭐였지? 막 이렇게 까먹는 경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신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됐는데 이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거고요. 대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환이에요. 그 예전에 받았던 분들의 대출 금리가 3%가 다 넘어요. 어떤 분들은 3.7%, 3.8%가 좀 상당히 많고요. 2, 3년 전에 받았던 분들,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3% 초반인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금리가, 최저 금리가 2.3%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0.7% 정도, 어떤 분들은 1%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대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은행을 잘 고르셔야 돼요. 어떤 은행으로 갈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대부분의 은행은 5년 고정금리를 되게 많이 쓰고요. 또 어떤 은행은 1년 변동금리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이긴 해요. 내가 고정금리를 써야 되나? 아니면 변동금리를 써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해서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고정금리를 선호하세요. 불안하시거든요. 이제 갑자기 내가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확 뛰어버리면 내가 나갈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대환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5년 고정금리로 딱 해서 내가 한 3년을 썼더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계속 떨어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변동금리로 바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판단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냥 작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고정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고정금리에 맞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아니야, 그냥 매년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시면 변동금리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5년 고정금리 제일 최저가 2.35 정도 나오고요. 1년 변동금리도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 선택에 맞게끔 제일 좋은 금리로 바꿔 쓰시면 되는데 한도가 예전보다 늘어난 분들도 있고요. 줄어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서울이 70%씩 대출을 해줬던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지금 거의 40%에 맞추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포 같은 경우에 원래 70% 됐던 지역인데 지금 40%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줄여서 대환을 한다거나 그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신잔액 기준이라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는
예전에 받았던 분들 있어요. 예전에 70% 받았던 분들 잔액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은 대환이 가능한 그런 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전에 대출 많았는데 지역이 줄어들어서 대환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는 분들도 있어요. 신잔액으로 하시면 딱 뭐 더는 안 돼. 대출이 더는 안 되지만요. 그거는 딱 대환이 가능하신 분들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금리가 한 2.6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금리였던 분들은 바꿔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캐피탈 자금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대환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여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도는 투기지역 개정된 거 작년에 바뀌었죠? 40 플러스 20 해가지고 요 한도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내가 9억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 공식대로만 다 하시면 돼요. 9억 곱하기 40% 더하기 추가되는 5억 곱하기 20%에서 총 4억 6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14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15억 10원이다 이러시면 대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KB 시세가 14억 9천에서 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집을 매수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0억 3천짜리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집의 대출 한도는요, 똑같죠? 9억까지는 4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총 3억 8천이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시세, 우리의 시세는 전부 KB 시세의 기준이에요. 내가 매매를 10억에 했는데 KB 시세가 12억이에요. 그러면 12억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내가 매매가 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번에 바뀐 대책이 이건데요. 뭐냐면 전입 조건이 따라 붙었어요. 전입 조건. 원래도 전입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1년 혹은 2년 내에 전입을 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네요. 무주택자 6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 되고요. 1주택자인 경우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은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존 주택을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걸 못 팔면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지고요. 새로 받은 대출은 회수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기존 주택을 안 팔고요. 신규 주택을 팔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신규 주택을 팔아도요. 이 약정이 남아 있어요. 나는 팔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면 이 대출 갚으면 이 집 안 팔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 대출 상환했는데 저거 안 팔아도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약속을 한 거는 저거 팔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정서로만 가지고 계속 전산을 돌리기 때문에 뭐 저 집이 팔렸는지 잘 몰라요. 그냥 기존 주택이 언제 팔리는지 그것만 체크를 할 뿐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 집을 대부분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혹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6개월 내 전입과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요즘 그 전 지역이 다 조정 지역이 돼서 그런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조정 지역인데 어차피 다 투기 과열 지구인데 이왕이면 나는 좋은 지역으로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도 좀 좋은 지역은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기준이요, 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매 가격이 아니에요. 고가주택 9억의 기준은 KB 시세 일반 평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5억이 넘는 집이 최근에 되게 많아요. 다 그 집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요 1층도 일반가를 기준으로 해요. 이거 위험해요. 되게 몰라가지고 저 1층은 하한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출할 때는 1층이 하한가인 건 맞아요. 그런데 15억 초과 주택을 따질 때는 1층도 일반가 적용이에요. 어떤 분이 저 마포에 1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KB 시세가 14억 9천이에요. 하한가라서. 그러면 저 대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집에 1층만 14억 9천이지 2층부터는 15억 1천이에요. 그러면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1층이어도 일반 매매가 좀 억울하죠. 근데 이것도 일반가 기준이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나오는 줄 알고 샀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시면 정말 난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억 초과 주택도 뭐 그럼 저는 평생 대출을 하나도 못 받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생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다 들어가시면 그 다음 해부터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 가능하시거든요. 그때부터 1억씩 매년 1억씩 가능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씩은 가능하세요. 보통 이런 집들은 이제 처음에 자금이 부족하시니까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사 놓으시고 이제 그분 나갈 때, 세입자 나갈 때 퇴거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 퇴거자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세입자 나갈 때 1억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하시고, 오늘도 이제 의뢰온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퇴거 자금이 사실 7억 정도 필요하다. 나머지 6억은 어떻게 마련을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 빼고 본인 뭐 저금한 거랑 뭐 기타 뭐 몇 군데 빌려가지고 내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1억은 좀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은행을 갈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어느 은행을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집 앞에 은행 가요 라고 하시거나 주거래 은행 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거래 은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뭐 급여주로 오고요,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담보대출 받을 때는 주거래 은행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주거래 은행이 하필이면 그때 담보대출 금리가 제일 높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은행을 거래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S은행을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그 은행이 지금 금리가 예를 들면 2.7%야. 근데 저기 H은행이 지금 2.4%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요? 당연히 싼 데 가셔야죠. 그럼 제가 거래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거래하시면 돼요. 새로운 은행에서 새롭게 거래를 하시면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주거래인 고객님들만 싸게 해주는 은행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최저금리인 은행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싸더라고요. 제가 그건 통계적으로 보면 몇몇 은행이 뭐 기존 고객님들을 싸게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현재 최저금리 2.3%대 나오는 거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대출은 되게 장기간 사용을 하시고요. 금액도 커요. 그래서 0.1% 차이만 해도 1년에 내셔야 되는 금액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제일 싼 걸로 하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KB 시세 일반가 적용해줘요. 1층도.
1층인데 내가 1층을 샀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한도가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한도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은행 가시면 돼요. 그럼 1층을 시세 일반가로 적용해 주니까 한도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조금 다른 은행보다 한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있다 전입을 할 건데 대출을 받고 싶다. 근데 월세 세입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은행 가시면 조금 더 한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110%인 은행이 있어요. 110%인 은행. 이런 경우에 언제 많이 이런 은행을 선호하시냐면 내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근저당 설정할 때 우리가 곱하기 120% 곱하기 110%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두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출 이자를 밀릴까봐 은행에서는 좀 더 금액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서 대출을 하시면 나중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보다 앞에 있는 은행의 대출이 조금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행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조금 많이 하는 은행이라서 외국인이라든지 좀 다양한 대출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은행 같은 경우는 대환하고도 플러스 1억으로 생활안정자금이 가능해요. 일반 은행은 딱 대환밖에 안 돼요. 내가 3억 5천이야. 그러면 딱 3억 5천밖에 대출 안 해주는데 SC 같은 경우는 한도가 나오면 플러스 1억까지 가능하시니까 내가 대환하면서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SC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이용하시면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시업 이런 데는 최근에 사업자 대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6.17 대책으로 지금 주택 매매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은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못할 그런 대출이세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거 외에도 장점이 되게 많고요. 또 하필이면 그때 뭐 특판이 나왔어. 그러면요, 그 은행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DSR 강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DTI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DTI는 뭐냐면 소득 대비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L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뭐 40 플러스 20이다, 뭐 50 플러스 30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 대출을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이게 본인이 한 번이라도 지금 집을 사고 팔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니까 한번 처음이 되게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LTV는 다 맞춰졌는데 그럼 DSR은 뭘까요? DTI는 들어봤는데 DSR은 뭘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DTI는 말 그대로 소득 대비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 DSR이 요즘 되게 강화가 됐어요. 특히 어디서 강화가 됐냐면 9억 초과하는 집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9억을 초과하는 집에서는 DSR이 40%가 적용이 됐는데 저게 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DSR 40%는요 굉장히 타이트한 수치예요.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는 순간 DSR 40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 DSR을 조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현재 그 전 은행권에서 DSR 40%를 맞춰서 9억 초과하는 집들은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는요, 보험사는 DSR 40% 규정에서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대출이 되게 많아서 DSR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러시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능하셔요. 보험사에서 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DTI나 DSR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의 소득, 부채 뭐 이런 거를 다 넣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규제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주택이에요. 그래서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상가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상가 대출은 보통 매매가 기준으로 60% 전후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성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내가 노후에 월세를 받으면서 좀 계획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집에만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요. 집은 그냥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집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좋은 걸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익성 물건을 산다거나, 또 요즘은 아파트형 공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파트형 공장이 월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거에 좀 눈을 돌리시면, 이 주택 자꾸 이제 억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막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못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저도 무주택자인 분들은 집을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잘 받아서 좋은 집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 DTI 같은 경우 좀 미리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대출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좋은 대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항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